70세부터 75세까지의 5년이 이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려드릴 8가지 핵심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70세 남성이 직접 겪은 극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선택에 대해서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오늘 이 내용이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 분명히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인생에서 70을 넘기면 드문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70은 아직도 삶의 중요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70에서 75까지의 시기는 건강 여정에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80 그 이상까지도 즐겁고 평온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번 신체적 자립, 내 손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존감. 건강한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장을 보고 내 손으로 방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건강한 젊은 시절엔 당연하게 여기던 행동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손에 익은 그릇을 꺼내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는 일, 가게까지 천천히 걸어나가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일.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바로 그런 일상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100만 원을 주고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것과 내가 직접 만든 밥 한 끼를 차려 먹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당신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명자 어르신은 73세의 나이에도 손수 반찬을 만들고 혼자 시장을 다니며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하루하루가 어르신께는 운동이고 생명력이라고 하십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화분을 가꾸는 일 또한 단순한 육체 활동이 아니라 내 삶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되새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삶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빛나는 자립의 가치입니다. 2번, 파트너십의 지속, 함께 늙어간다는 기적같은 일상. 서울 마포구의 어느 조용한 아침 71세 이정숙 어르신은 자전거를 타고 손주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까운 마트에서 제철 채소를 사고 집에 들어와 남편을 위해 된장국을 끓입니다. 남편은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편해요. 정숙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결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기분을 알 정도로 익숙해졌다고 하십니다. 하루 3끼를 함께 먹고 같은 방에서 같은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도 따뜻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는 다시는 얻기 힘든 인생의 유산입니다. 재혼이나 새로운 인연도 물론 소중하지만 첫 인연과 끝까지 함께하는 삶은 세월 속에 쌓인 신뢰와 이해 용서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더 깊고 단단합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말을 아끼게 되는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나날이 쌓여
우리라는 이름이 됩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부부는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됩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은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말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과의 하루는 무엇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3번, 정신적 명료함.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 정신적으로 또렷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이른을 넘기고부터는 단순한 기억력보다도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 진실을 가려내는 판단력, 그리고 속지 않는 냉철함이 인생 후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투자 상품, 과장된 건강기능식품, 한정 판매를 가장한 고가의 물품까지 교묘하게 심리를 파고드는 상술에 속아 일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속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자녀나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지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가족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존감마저 흔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정신적 맑음은 단순한 주의력이 아닌 인생 전체를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사람의 말투 정보에 근거 감정에 대한 반응 등을 냉정하게 살피고 판단하는 습관은 어떤 화려한 노후 설계보다 값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추측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매 순간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면의 명료함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4번, 경제적 독립. 자녀의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경제적인 독립은 노년기의 존엄을 지키는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은 단지 풍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은 언제나 가족 사이에서 민감한 주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은 자녀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모 스스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서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이미 대출 상환이나 생계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무게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서서히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의 자산과 연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자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자녀는 안도할 수 있고 부모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금전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심리적 거리와 책임감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 명의의 집이나 안정된 거주 공간이 있다면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독립적인 삶을 오롯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꼭 함께 살아야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론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훨씬 건강하고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독립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자존감을 끝까지 품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를 위한 준비가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배려가 된다는 사실, 그 무엇보다 귀한 노후의 진실입니다.
5번. 원만한 가족관계.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평생의 정을 지킨다. 가족 간의 소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해집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말하고 자녀가 듣는 구조였다면, 자녀가 성장한 뒤에는 오히려 부모가 귀를 열고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고정관념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대화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며 세대 간의 거리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감정이 앞서거나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소통이란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나이든 사람의 지혜이고 여유입니다. 마음을 여는 어르신은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깊고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공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심으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삶의 속도도 가치관도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서로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보내는 말 한마디는 칭찬보다도 인정 지적보다도 위로가 오래 남습니다. 어떤 말보다 따뜻한 눈빛과 고개 끄덕임이 자녀에게는 힘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의 지지가 되고, 자녀는 그 안정감 속에서 부모와 더 가깝게 느끼며 다시 마음을 엽니다. 결국 가족은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먼저 마음을 푸는 일입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평생의 정을 지키는 다리가 됩니다. 6번. 지속적 성장.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잊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 배움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이야말로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도해보는 용기,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천천히 익혀나가는 자세.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 온라인 결제 지도, 앱 활용 등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외출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감정이 깊어지고 자립심마저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복잡한 기술을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검색, 간단한 메시지 보내기 위치, 확인 정도만 익혀도 일상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뉴스나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직접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만 듣고 불안해하거나 과장된 건강정보에 휘말리는 일 없이 내 손으로 내 일상을 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배움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존감이 자랍니다. 무언가를 할 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을 회관에서 배우는 스마트폰 교육이든 혼자 집에서 시도해보는 작은 변화든 그 시작이 곧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시간보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용기 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늦은 나이에 시작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7번. 삶의 의욕과 취미.
내 안의 기쁨을 깨우는 조용한 열정.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단지 시간을 때우는 오락이 아닙니다.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세상과 나를 다시 연결해주는 달입니다.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지금 바쁘게 따라가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속도로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바로 이른 이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활동적인 운동이나 시끄러운 모임에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에 잘 맞는 조용하고 따뜻한 활동, 그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즐거움이 됩니다. 장시간 집중해서 풀어내는 바둑이나 책을 베껴 쓰는 붓글씨 손끝의 감각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정원 가꾸기, 낚시처럼 고요한 인내를 요구하는 취미 아니면 단지 집 안작은 화분 하나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일조차도 그 자체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듯 보여도 나만의 취미가 있을 때 그 하루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취미 없는 사람은 관계도 만들기 어렵다고. 취미가 있다는 것은 곧 내 삶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애정이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매력적입니다. 노년의 매력은 경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공간입니다. 8번. 정신적 성숙.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지금을 사랑하는 힘삶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다시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투정부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던 시절을 지나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성숙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나 자신도 편안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나치게 탓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도 한 사람의 역사임을 받아들이는 여유, 내 삶과 남의 삶을 굳이 비교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누가 더 많고 적은지를 따지기보다는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줄 알고 내가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불안해하거나 지나간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 아닐까요? 일흔이 넘었다고 해서 젊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늙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아직도 내 안에 숨은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쌓아가며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어진 삶에 더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부 경고. 박재훈 씨의 후회로 가득한 선택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한 사람의 삶은 단순히 나이든 한 남성의 개인적인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노후의 중요한 조건들을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가슴 아픈 경고입니다. 올해 일흔을 맞은 박재훈 씨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한 가정을 이루어 착실하게 살아왔으며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노년을 맞이한 듯 했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은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50살이 넘었을 때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무려 25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였지만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자 서로를 붙잡아둘 명분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서로 참아왔어요. 자식들 때문에 그냥 참고 산 거죠. 그런데 막상 애들이 독립하고 나니까 이젠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결정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은 가족이고 나이 들어서는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박 씨는 자유를 원했고 갈등 없는 평온한 생활을 상상하며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예상과 달리 너무도 조용했고 결국 외로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박 씨는 60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시기 초반에는 꽤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혼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려 낚시나 마작도 즐겼으며 식사는 주로 동네 단골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고 그는 스스로를 자립적인 사람이라 여기며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점차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허전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애써 감정을 누르고 지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더 외롭고 무겁다는 것을.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누군가와 나눌 대화가 없었고 날씨 이야기를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사소한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운동은 게을리했으며 생활의 리듬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몸과 마음은 점점 건강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마장 모임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에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히 응급처치를 받았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몸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병이 아픈 게 아니라 아픈 나를 지켜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입원 중 박 씨는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매일 자녀들이 들러 간식을 챙겨주고 손주들이 웃으며 안아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병실에는 단 한 번도 가족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요? 왜 아무도 안 오는 걸까요? 자식들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많이 외롭고 슬펐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가족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퇴원 후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회복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그의 아들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아들은 박 씨에게 자신이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 손주들과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박 씨의 선택은 아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서도 가족과는 함께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서먹했던 부자 관계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틀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재훈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3가지를 깊이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의 이혼. 당시에는 갈등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던 사람은 결국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고 화날 때 먼저 사과했더라면 지금쯤 함께 웃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지금은 다시 운동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과의 관계. 그는 아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고 마음을 열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그 진심을 의심하고 거절했던 선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재훈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노인의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관계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 그리고 사랑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리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쳐선 안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안양천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던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령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순간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속은 여전히 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감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청년은 제 잠깐의 침묵에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문득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곱씹고 난 뒤 저는 천천히 대답을 꺼냈습니다. 고령이라는 건요, 인생이 나에게 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쇠약함이나 퇴보 외로움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늙는다는 것은 결코 잃어버림이 아닌 오히려 축적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여정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온 삶의 결실이며 제 몸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마다 그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사랑했던 기억, 후회했던 순간, 배웠던 교훈,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쌓아온 나만의 이야기가 살아 숨쉽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가끔은 놀라곤 합니다. 예전처럼 팽팽하지 않은 피부 체력이 조금씩 줄어든 몸 예전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는 일상.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변화가 고맙습니다. 젊음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지금껏 살아오며 겪었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감정들을 대가로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내가 좋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어제의 내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니까요. 이제는 완벽한 집안일보다 조금 어질러진 주방에 향기로운 차 한 잔이 더 소중하고 규칙적인 식단보다
가끔은 내 마음이 이끄는 맛있는 음식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얽매이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고령이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게으름이라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저 삶을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좋습니다. 시간이라는 친구가 제게 준 여유와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아끼고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며 삶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노년이란 어떤 느낌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평온함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내 안의 모든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내가 치열하게 살아낸 인생의 훈장이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현재를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살아왔고 사랑했으며 인생의 미묘한 결들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느껴왔다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일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조건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박재훈 씨처럼 뒤늦은 후회 속에 길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당신의 가족의 미래까지도 따뜻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늦을지도 모릅니다.